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4부작 강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 40분씩 쪼개서 4번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휴식 시간이 중간에 한 번 있었는데 오늘은 2번. 그러니까 여기 칠판에 있는 1부 장준하와 김준엽의 삶 이걸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6.25 전쟁에서의 스탈린과 마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와 네 번째 주제, 1905년 미일 제국의 음습한 비밀 외교와 미 제국주의의 출발과 전개. 이 3번과 4번은 또 연관성이 있는 주제죠. 따라서 이 3번과 4번은 한 번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권대학의 그 책을 점검을 해봤더니 강의하고 맞춰가지고 다루지 않은 책들이 한 13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그 5주 동안에 한 13개 정도의 책을 다루니까 좀 주제가 이렇게 짤막짤막 좀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장준하와 김준엽의 이 삶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둘 다 알죠? 장준하, 김준엽 들어봤죠? 아마 다 알 겁니다. 이 장준하와 김준엽은 우리의 그 현대사에서 이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겪은 시련과 순환을 둘만 든다면 하나는 제국주의의 침공이고 또 하나는 군부 독재의 폭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장준하와 김준엽은 이 두 가지의 역사적 시련에 모두 굴복하지 않고 맞서서 저항하는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일단 오늘의 텍스트는 이 장준하 선생의 그 회고록 돌베개가 있습니다. 이 장준하 선생에 관한 평전은 그 소설가 박경수가 쓴 그 장준하 평전도 있고요. 그런데 둘 다 좋은 책입니다. 돌베개는 뭔지 알죠? 돌베개가 뭐예요? 돌침대 그런 겁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서에, 바이블에. 그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 무슨 마귀하고 뭐 싸우든지 어쩐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준하는 목사 지망생이었죠. 압니까? 목사 지망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석인 선생이 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이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이 벽지에 전도사로만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장준하.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도 목사가 되려고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그 유학한 학교가 니혼 신학교 아닙니까? 니혼 신학교.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안수는 받습니다. 나중에 그 8.15 이후에 그 안수는 받았지만 목사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았다. 그런 그 성직자들이 좀 많죠. 신부이면서 전혀 신부답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신부다운 삶이라고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김준엽 선생은 역사학자를 그 지망했었고 역사학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어서의 포부와 일치되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이 장준하 선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둘 다 고향이 평안북도입니다. 장준하 선생은 아마 그 삭주, 평안북도 삭주 그리고 용천 이런 등지에서 이제 그 활동을 했고 김준엽 선생은 신의주예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 가정은 좀 가난했고 김준엽 선생 가정은 상당한 그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준하의 돌베개가 하나의 텍스트고 그 다음으로는 김준엽의 장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5권짜리입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논의할 그 학병 탈출 이야기는 1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후반부로 가면 고려대학교에 그 재직할 때의 그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 전반에 걸친 그 회고록입니다. 장정이. 이름을 좀 거창하게 줬죠. 장정. 자, 이 두 분을 지금 묶어서 오늘 논의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그 삶의 중요한 그 역정을 거쳤죠. 그것은 뭐냐? 학병 탈출 그리고 광복군 합류라는 이 중차대한 그 일생에서의 사건이 둘이 겹칩니다. 자, 먼저 이 학병을 이제 학병 징집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 학병 징집이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 일본 놈들이 그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그 조선 사람을 그 일본인과 같은 조국의 사람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그게 이 친일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인이 조선인을 그래도 우대했다 이런 논리를 펴요. 박유화 같은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2등 시민의 대우는 받았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러한 신사참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병 징집도 그렇고 전쟁을 수행하는 일본이 이 병력의 부족을 느낍니다. 병력의 부족을 느끼면 이제 징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징집을 하려면 일본인으로 만들어야지 징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병 이런 게 다 전시 동원 체제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병이 징집이 될 때 김준엽과 장준하는 똑같은 생각을 해요. 참 놀랍습니다. 학병에는 응하되 탈출을 해가지고 광복군으로 합류한다. 이 계획을 짜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단히 성격 차이가 큽니다. 장준하 선생은 아주 격정적이고 약간 그 무대책성이 있는 즉흥적인 그 감성적인 그러한 성격이에요. 근데 김준엽 선생은 아주 주도면밀하고 차분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학병에 가면서도 김준엽 선생은 다 준비해 갖고 가요. 뭐 나침반, 뭐 성냥 그런 거야 뭐 당연하고, 심지어는 학병 탈출을 하다가 체포되면 자결을 하려고 수류탄까지 소지하고 탈출을 해요. 근데 장준하 선생은 정말로 무대책이에요. 그냥 탈출한다. 그리고 이 학병 징집에 응하기 전에 그 자기를 좀 사모했던 그 하숙집 여주인의 딸 김희숙과 전격적으로 그냥 이 혼인을 감행해 버립니다. 결혼도 그렇게 막 무작정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하숙집이 어렵구나. 그리고 또 그 김희숙 선생이 편지를 계속 보내. 일본 유학가 있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 장준하 선생한테 그 선생님들이 떠나고 나서 집안이 어렵고 그래서 다니던 보성여학교도 못 다니게 됐고 또 정신대로 끌려갈 위험까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학병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에 결혼까지 감행해 버립니다. 그런데 학병에 가가지고 탈출을 하려면 이 김준엽 선생처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장준하 선생은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고 했죠. 결심만 하고 가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자기 부인한테 내 편집 구절 중에
로마서 구절,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으면 나는 탈영한 걸로 알아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실제로 로마서 9장 3절 구절을 이 편지에다가 써 붙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탈영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이 이 내용이 좀 궁금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준하 선생은 이제 이 성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8.15가 되니까 장준하 선생은 아주 급거 막 귀국을 하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런데 김준엽 선생은 차분하게 일본에서 하던 그 게이오 대학이면 명문 아닙니까? 그 게이오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업을 중단했으니까 차분하게 바로 귀국하지 않고 남경대학. 여러분 남경대학의 옛날 이름이 뭐죠? 남경을 금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능. 그러니까 금능대학에서 이 역사 공부를 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한 분이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거라고 봐요. 장준하 선생은 그 5.16 났을 때 이승만 정권을 하도 싫어하다 보니까 이 5.16을 지지하는 그런 성급함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또 박정희의 최대 숙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격정적이에요. 장준하 선생은.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그 츠카다 부대.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국입니다. 이건 한국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간 부대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산동반도니까 산동성 아닙니까? 산동성과 밑에 이제 여기가 상하이고 강소성이 있는데 강소성 여기 끝에 이쯤에 그 쓰저우 서주가 있어요. 서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충칭은 어디 있습니까? 중경. 중경은 지금은 이제 특별시지만 원래는 어느 성에 속했죠? 스촨성, 사천성에 속했으니까 좀 멀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3차 마신사에서 이 중경을 가는데 아마 중경은 한 이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대가 아마 이 서주에 일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도 이 서주 치카다 부대인가 뭐 그리고 김준엽 선생도 여기로 갔어요. 갔는데 이 학병에서 먼저 탈출한 것은 김준엽입니다. 김준엽이 이 한국 학병 탈출 1호입니다. 그리고 아주 탈출도 쉽게 했어요. 물론 쉬울 리 없겠지만 장준하에 비해서 쉬워요. 왜냐하면 이 김준엽 선생은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딱 탈출해가지고 4시간 만에 중국 그 유격대원을 만나요. 유격대원을 만나가지고 이제 필담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유격대 보호를 받으면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준엽 선생은 항상 공부를 하는 형이에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김준엽 선생이 탈출하고 나서 한 4개월, 그때가 이제 1944년이에요. 44년 3월, 7월 이럴 겁니다 아마. 그 탈출을 했는데 이 장준하 선생은 그 부대에 가봤더니 이 한국 학병놈들 하는 짓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장준하가 보기에. 그 일본군 장교가 그 밥 먹고 있으면 그거 혹시 남기지 않나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그거 싹 갖다가 그냥
긁어 모아서 먹는 그런 학병. 그 학병이 8.15 이후에 우리나라 육군 최고위직을 차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돌베개에 나와요. 그러니까 장준하가 영내에서 이 잔밥 거부투쟁을 벌입니다. 잔반 거부투쟁. 그러니까 한국 학병들한테 야 우리가 암만 배고파도 그 일본 놈들 먹던 밥을 먹어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잔반 거부투쟁을 벌이니까 그 잔반을 모조리 모아가지고 먹던 그놈이 보기에는 장준하가 얼마나 밉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놈 입장에서는 자식 내가 먹을 것까지 저놈 때문에 못 먹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장준하 선생은 대책도 없이 혼자 타령한 게 아니라 세 사람을 또 동반해가지고 4명이 비밀을 유지하고 한꺼번에 타령한다는 건 참 무모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4명이 막 타령을 해가지고 느티나무 밑에서 만나가지고 철조망 넘고 타령을 해가지고 막 뛰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운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 검사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사전에. 갑자기 운하가 딱 앞을 가로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그 키가 큰 그 홍기빈인가 그럼 운하에 싹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눈 정도까지 차요. 물이 눈 정도까지 차니까 이 4사람이 다 운하를 덩덩덩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날이 흐리니까 북극성도 안 보여. 그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침반은 준비해왔는데 어두워가지고 나침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냥을 켜야 되는데 아까 운하 건널 때 다 젖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 일행은 엄청 고생을 합니다. 낮에는 이동을 못하니까 그리고 막 일본군 수색대가 와가지고 막 그 밭에서 몸을 숨기고 이 앞에 부릉부릉 막 그 일본군 그 자동차에 막 그 매연이 막 코에 올 정도로 그렇게 위기를 겪어요.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도 제일 심한 고통이 갈증입니다. 갈증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흙탕물 있지 않습니까? 흙탕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흙탕물이 아니니까 그냥 젖은 흙에 빤스만 입고 막 몸을 굴려요. 이렇게 피부로라도 좀 흡수하게 그런 식으로 이 낮에는 자고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밭에서 자고 밤에만 이동하는 이런 그 천신만고 끝에 뭐 중간에 한 사람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뭐 난 죽어도 좋으니까 너희들끼리 가라는 동 막 이런 별의별 고생을 다 하다가 팔로군을 만납니다. 팔로군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것저것 조사를 하더니 그 팔로군이 한자로 환영 한국혁명지사 딱 써주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듣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군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 김준엽과 장준하 일행이 마침내 만나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이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내가 제시를 했어요. 이 똑같은 장면을 김준엽 선생도 당연히 회고록에 담았고 장준하 선생도 당연히 그 돌베개에 담았겠죠.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 일본 군복의 차림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지성적인 얼굴과 느낌으로 대번 나는 나와 같은 한국의 학병일 것으로 단정했다. 한국 분들이시죠?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와락 달려들어 그들을 차례로 꽉 끌어안았다. 나는 이때처럼 감격에 차고 희열에 넘친 일은 없었다. 나와 장준하 형과의 만남은 2살 위입니다. 이때의 장준하 선생의 나이가 26, 김준엽 선생의 나이가 24입니다. 만남은 이때가 처음인데 이로부터 그와 나는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으며 그가 1975년 8월 별세할 때까지 연인처럼
일생코락을 함께 하게 된다. 1975년 그 포천에 등산을 갔다가 의문의 실족사 타살이죠. 최근에 몇 년 전에 다시 그 거만을 했는데 이 머리 두개골이 아주 엄청나게 센 강도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됐다는 그러한 검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5년 8월이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박정희의 유신 포갑이 아주 극에 달해 있을 때죠. 자,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걸 또 우리 장준하 선생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윽고 한 사람이 나타났다. 중국 군복을 입은 홍안의 미청년이었다. 서로 외모 칭찬은 서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쩐지 말도 내기 전인데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는 와락 달려들듯이 한국 분들이시죠? 하고 분명한 우리말로 이렇게 물으면서 바로 우리 앞에 섰다. 탈출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는 더욱 힘차게 우리를 끌어안았다. 그 이름은 김준엽이라고 했다. 그는 곧 우리에게 친숙해졌다. 나는 10년 지기의 친구와 같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재밌죠? 똑같은 이 장면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섰을 때는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준하 선생은 이 두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중경 임시정부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꾸불꾸불 돌아가는 길까지 치면 6천리길입니다. 그 6천리길을 걸어가는 또 노정이 이 책들에 다 실감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는데 이게 중경까지 가는데 이제 파총령을 넘기도 하고 중간에 일본군 검문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이 선과 점의 점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정거장 그리고 철도 이 정도고 나머지는 일본군이 없었죠. 워낙 대륙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문소 같은 걸 통과할 때마다 변장을 하기도 하고 벙어리 흉내를 내기도 하고 중국인 장사꾼으로 위장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재미난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아주 그냥 이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한 중국 청년의 도움을 받아요. 하얀 옷 입고 두건 메고 탁 나타나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안내를 하는데 이 수미터 절벽 같은 데를 날아다니는 듯이 점프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서 또 중경까지 가면서 이 파총령을 넘으면서 진짜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안위성에서 이제 여기가 강도성이고 이 안의성 아닙니까? 여기가 스촨성이고 이 안의성의 그 임천 륜치안이죠. 임천에 광복군 훈련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머물러요. 여기서 머무를 때 또 이 학구적인 이 김준엽 선생과 장준하 선생은 이 잡지를 만듭니다. 책을 등불이라는. 나중에 이제 재단이라는 책도 내는데 이 등불이라는 이 잡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잡지 전문가로서의 그 소양이 일찍부터 보였어요. 내가 잡지 전문가라고 하는 뜻을 알죠. 왜 이런 말 합니까? 장준하 선생이 나중에 사상계라는 우리나라 그 잡지계를 풍미했던 그 사상계 하면 엄청나게 영향력이 컸죠. 당시 그 지성사회에 그 사상계를 만들잖아요. 그 사상계를 만드는데 이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참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낙준 하면 얼마나 아시죠? 백낙준 누굽니까? 그 연세대학 총장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이 지탄을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로. 제 집안 어른 한 분도 그 독립운동을 하신 그 어른 한 분도 평소에 낙준이 그놈의 새끼가 이제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준하 선생이 사상계를 낼 때 물적 지원을 했던 사람이 또 백낙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명지학원 이사장 하던 분 있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 때 뭐 아주 7년인가 뭐 이렇게 장기형을 받았으니까 그 야구협회 뭐 회장도 하고 그분이 그 학원 비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하면 그냥 악덕 그 사학 운영자로만 찍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권 변호사 조영래 선생에게 그 무료로 그 대한문 사무실을 내준 분이 또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조영래 선생이 정말 많은 변호를 했는데 첫째로 조영래 선생은 아주 탁월해요.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변호사로서 최고 능력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겉보기에는 이렇게 돌쇠형으로 생겼는데 기억력도 좋고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영래 변호사 하면 생각나는 여성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권인숙 부천서 성고문 사건 문기동 아시죠? 권인숙 선생이 지금 그 명지대학에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혹시 뭐 이렇게 인연이 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임천을 거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실망을 해요. 이 두 청년이 뭐 광복군 훈련대라고 해서 갔더니 뭐 이건 무기도 없고 제식훈련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런 걸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거쳤다가 여기에서 만난 그 김학 뭐든가 이름이 그분이 있는데 김학 정확하게 김학규인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백범 암살 사건 들어오세요. 네, 백범 암살 사건 아시죠? 백범 암살 사건 났을 때 그 안두희한테 한독당 당원증 내줬다는 이유로 15년형을 받았어요. 15년형을. 그러니까 이건 안두희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4.19 때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만 좋지 도대체 무능한 데다가 이 광복군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 어느 우리나라 정당하고 좀 비슷해요. 그냥 사람들만 좋지 일을 되게끔. 예.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이제 중경에 가는데 중경에 가서 이 김구 선생을 이제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독립 기사들 이른바를 감격에 겨워서 만나죠. 그 감격도 며칠밖에 안 갑니다. 이건 보니까 이 두 청년이 이건 광복군이라고 그리고 임시정부라고 해가지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고 이 회식 자리를 만들어줘요. 회식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이건 뭐 깡술에다가 안주도 제대로 없는 배추 쪼가리 몇 개 놓고 술들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바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웬 여성을 하나 봅니다. 그 여성이 바로 이 정정화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정정화 여사예요. 근데 그 장면이 이 양반들이 그 고생하고 차별받고 이러고 살다가
살다가 이제 술 한 잔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뭐 새로 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았다가 술 한 잔 들어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센티멘탈해져가지고 나라 잃은 그 서름을 토로를 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막 책상다리 잡고 우는 사람 뭐 막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아주 이 총명하고 의욕이 넘치는 이 두 청년이 보기에는 참 나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준하는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심한 비판도 하죠. 심한 비판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차라리 이 임시정부를 폭파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 어른들 앞에서.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만 전문가인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했던 친구인데 예전에 만나서 꽤 됐습니다. 술 한잔을 하는데 그 임시정부 얘기를 하면서 오죽했으면 장준하 선생이 임시정부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했겠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임시정부를 폭파시키겠다고 않고 일본군이 폭파시켰으면 좋겠다고 했어. 말이 달라 그게. 장준하가 뭐 테러범이야? 차라리 일본군에 의해서 폭파라도 되면 명예롭게 없어지는 거고,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내가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일본이 이제 항복이 임박해오고 8월 15일 날 그 일본은 그 미국한테 항복을 했죠. 중국한테 항복한 것은 9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OSS, 이 OSS 부대에서 그 한국군을 이제 긴급 편성을 해요. 긴급 편성 왜 하냐면, 이것도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어쨌든 그 동북에서 무장 투쟁을 했던 그 사회주의자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좀 버금가게 하려고 이 OSS에서 한국 광복군을 좀 지원해 가지고 그 국내 침투조를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특공으로. 그래서 여기 서안에 그 부대를 만들고 이제 훈련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광복군 청년들을 각 도별로 하나씩 이렇게 뽑아 가지고 특공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바로 이 특공조의 이 서울 담당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1위죠. 그런데 이 제2지대장, 광복군 제2지대장의 이름으로 그 이범석이 이제 청산리 전투 이후에 그 김자진 선생 그 돌아가시고 자취를 감추잖아요. 자취를 감춰가지고 뭐 떠돌다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미군에 의해서 제2지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범석은 이때부터 정치적 야욕이 있었던 사람. 이범석이 여러분 이승만 정부 때 국무총리한 거 아시죠? 그리고 김구 선생이 피격되니까 지방에서 담화를 발표하는데 요원을 금한다, 이런 식의 담화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독재 세력이 됐는데 이범석은 그 이범석이 이때부터 정치적 야욕이 있어가지고 이 김준엽 선생이 비서했었거든요. 김준엽 선생 이제 참모로 김준엽을 이제 데려다 썼어요, 사무실에서. 그런데 이 특공조 명단에서 장준하까지를 빼버려요. 왜 그랬냐? 이제 해방이 돼서 조국에 가면 지가 정치를 할 거니까 자기 밑에 두고 싶으니까 위험한 일을 안 시키려고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는 이 장준하의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거 권유하니까 김준엽은 여기에 응해요. 그래서 특공조에 안 들어갑니다, 김준엽은. 근데 장준하는 그 얘기를 김준엽으로부터 듣자마자 읍내로 나가가지고 머리를 딱 삭발합니다. 딱 삭발하고 모자 하나 큰 거 사다가 딱 눌러 쓰고 나서 이범석을 찾아가요. 그래요.
시대장님 면회 좀 합시다. 끌고 나와요. 운동장으로, 연병장으로. 나와가지고 모자를 탁 벗습니다. 그리고 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뺐다면서요. 뭐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그 김준엽 선생이 이범석의 그 비서를 하고 있던 민영주, 민영주와 그 사랑하는 사이 같아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삶에서 이제 좀 연애까지 하는 데다가 또 김준엽이 학벌도 좋지 뭐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질시하는 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이 장준하 선생이 야 결혼식을 전격적으로 해치워 버려 해가지고 자기가 주례를 서고 이 결혼식을 그냥 전격적으로 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민영주라는 분, 이분이 민필호 선생의 딸이에요. 민필호 선생의 딸인데 이때 민필호 선생은 김구주석 판공실장을 하던 분이에요. 김구주석의 판공실장을 하던 분이고 임시정부를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지원했던 분입니다. 자기 돈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중국군 대령 이상급의 군속이 되어가지고 이 벌이가 좀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경 임시정부 그 청사도 뭐 중경은 아니고 중경 아래인데 이분이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그 초대 주중대사, 지금은 대만이지만 가 되죠. 그런데 이 민필호 선생의 아버지가 정일품입니다. 민필호 선생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민필호 선생이 13살인 나이에 신문중학을 마치자마자 독립운동하겠다고 상해로 갔던. 그러니까 요즘 13살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 신규식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식 선생님의 딸, 신규식 선생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필호 선생은 신규식 선생의 사이라 그겁니다. 그리고 민필호 선생의 사이가 김준엽 선생이에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사이지만 3대 독립운동 가문 아닙니까? 네, 3대가 아닙니다. 4대입니다. 이 신규식 선생의 아버지가 신용공인데 이분이 의정부 참찬 정이품이에요. 그런데 의병, 을사늑약 이후부터 그 일본 놈들 침략이 시작되니까 의병 투쟁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정정화. 여기 아까 그 정정화 여사 만났다고 했죠. 이 정정화 선생의 아버지는 또 정일품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선 역사를 참 잘못 배워가지고 무슨 조선 시대에 무슨 지도층 하면 전부 나쁜 놈이지. 나라를 팔아먹은 놈 나쁜 놈들 있지만 수많은 이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은 말 그대로 그 사회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얼마나 많이 자결을 하고 얼마나 많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여러분 동북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조선 관직자들의 후예가 엄청 많습니다. 양반들의 후예가.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 양반을 그냥 아주 나쁜 놈들로 만들어버리는 게 식민사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 데라우치가 이 다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이 조선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세력이 양반이라는 걸 알아요. 왜 양반들은 막 꼬장꼬장하고 고지고대로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양반들에 대한 전면적인 비하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요새 툭하면 뭐 조선시대 양반들 다 그냥 나쁜 놈들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뭐 친일파에 뭐가 노론이라는 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역사 연구가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여기 정일품의 딸
정이품의 아들. 또 여기 민필호 선생도 정이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대째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8.15 이후에 이게 얘들이 쇼로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흉내만 내려고.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김구는 좀 눈치를 채요. 미국에서 얘들 뽑아간다고 하니까 김구만 하더라도 국 외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국제 정세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김구만 하더라도 큰 도시에 있으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서정주 시인 같은 사람은 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할 줄 알고 친일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알아가지고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요. 얘들이 그 뽑아갔는데 이게 이 OSS가 이게 CIA의 전신이에요.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어쨌든 약간 쇼로 특공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랬다가 쇼로 비행기 타고 뭐 이 국내에도 갔다가 한 번은 그냥 갔다가 되돌아오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일본군 장교 만나가지고 뭐 술 한 잔씩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임시정부 그 개인 자격으로 환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장준하 선생도 오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준엽 선생은 남아서 남경대학에서 그 중국 역사를 전공으로 공부를 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준하 선생이 와서 보니까 이 김구 선생 비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구 선생이 이제 귀국을 하니까 이 국내에서 저명 인사들이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여운형이라든지 박헌영, 허헌 변호사죠. 이런 사람들 찾아오는 장면 이런 걸 다 이게 눈여겨보고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요. 그러고 나서는 김구 선생도 이게 뭐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차에 이범석이 뭐 민족 청년 족청이라고 하죠. 족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장준하를 초빙을 해요. 장준하가 가서 이거 며칠 지내놓고 보니까 이범석이 이건 더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군복을 싹 벗어놓고 그냥 그 길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장준하 선생은 그 사상계를 만들어서 이때 사상계를 만들 때 김준엽 선생이 또 이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같이 하죠. 그 사상계로서 그 언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정치에 뛰어들죠.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이분이 1974년 1월에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체포돼요. 그러니까 그게 긴급조치가 막 내렸을 때예요. 1974년 1월을 1974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도망 다니고 이럴 때예요. 제가 1973년 11월 초에 이 유신반대 데모를 벌였거든요. 그것도 1972년 유신헌법이 내려지고 데모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물리대에서 이 소요사 잠깐 데모가 있었어요. 그러길래 지금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데모를 할 때는 긴급조치가 안 내렸을 때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확실히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걸로 체포돼 가지고 그때는 헌법 바꾸자 이 말만 하면 징역 15년입니다. 헌법 바꾸자 하면 그러니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받았다가 1975년에 형 집행정지로 이제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출마해가지고 또 낙선도 하고. 그래가지고 75년에 그 포천 약사봉인가 등반을 갔다가 그 의문의 실족사를 하는데 그건 타살입니다. 타살인데 미제 사건이죠.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는데 그건 뭐 박정희가 죽였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제야 대통령 소리를 듣던 이 장준하 선생이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지독하게 미움을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거기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한테 뭐라고 했냐.
박정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밀수왕초다. 이거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사카린 밀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삼성 이병철. 이때 그 사카린 밀수 사건에 이어서 이것 때문에 또 벌어진 국회에서의 그 아주 이상한 사건이 있었죠. 김두한이 그 똥물을 이렇게 확 숨겨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 국무위원들한테 뿌려버렸죠. 그 똥물을 어디서 퍼왔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사건들을 알 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어? 민족 정기의 똥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탑골공원 있죠? 그 3.1운동 그 탑골공원 화장실에서 퍼온 똥물로 지켜졌습니다. 그때 뭐 시계도 튀기고 뭐 옷 버리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김두한 그 오물 투척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밀수 왕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 존슨이 이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은 박정희 씨가 잘났다고 해서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청년의 피가 더 필요해서 오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바로 월남 파병을 얘기하는 거고, 박정희 씨는 우리 국민을 월남에 팔아먹었고, 박 씨는 과거 공산주의 조직적으로 임명되어 조직활동을 한 사람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박정희가 이 남노당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국민이 99%였었어요. 그러니까 출마했을 때 이제 윤보선이 한번 터뜨리긴 했는데 다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이 사실을 알고는 경악을 했었죠. 이러니까 뭐 박정희한테 뭐 안 지킬 수가 없겠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준엽 선생은 이제 학업에 정진하면서 고려대학교에서 그 아세아 문제 연구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사 이런 책들을 이제 내죠. 그러다가 이분이 총장을 하셨습니까? 고려대학교 총장할 때 과감하게 그때를 대학의 그 기관원들 다 상조했었잖아요. 그죠? 나 대학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다 기관원들 쑥쑥 강의하고 있는데 쑥쑥 들어와요.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평론가가 제가 그 대학원 박사과정 할 때 입만 하면 뭐 대단하게 막 말은 잘하지. 난 최근에 그 조국 사태에서도 보고 이 사람들 말하고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가. 그런 평론가예요. 국내 굴지에. 근데 수업 받고 있는데 기관원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안색이 백지장처럼 변하더니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시오, 당신 뭐야? 나가! 그랬더니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말려요. 기관을 내쫓아야지. 그 나를 말리면 어떡해. 꼭 싸울 때 상대편 안 건드리고 자기 편 막 말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려대학에 상주하던 기관원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해직 교수 다 복직시키고, 그 다음에 어용학도국단, 그때 어용학도국단 있었잖아요. 학도국단 해체해버리고 총학생회 이 부활하고. 그런데 이 김준엽 선생이 천상의 이 조선의 선비인 게 계속 정치 참여 이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 장면 내각 때 4.19 이후에 주일대사를 제의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필이가 그 5.16 내고 그 민주공화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민주공화당의 사무총장직을 또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점점 이제 비중 있는 사람이 돼가니까 들어오는 이 제의되는 직도 이제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주일대사에서 공화당 사무총장직을 제안받았다가 그 다음에 박정희가 통일원 장관, 통일부 장관을 제의하는데 또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때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해요. 그것도 거절을 하죠. 끝까지 이 학자로서의 그 정도를 지켰던 분인데, 김준엽 선생이 자기가 그 노태우 87년 그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됐잖아요. 그 노태우의 제안을 왜 거절했는가를
그 밝히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책에 있어서.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노 당선자를 그동안 2번 만났으나 잘 모르고 새 헌법에 따라 전두환 씨가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맡게 되는데 총칼로 정권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힌 그에게 내 머리가 100개 있어도 숙일 수 없고 지난 대선에서 87년 대선입니다. 야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내가 총리가 되면 야당을 지지한 66%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되며, 그러니까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이 합해서 66%라는 얘기예요. 민주주의를 외치다 투옥된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그 스승이라는 자가 총리가 될 수 없으며 지식인들이 벼슬이라면 굽실거리는 풍토를 고치기 위해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증명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총리직을 거절한 이유를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됐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1975년에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지만 김준엽 선생은 비교적 장수를 했죠. 그래서 돌아가신 지가 아직 10년도 채 안 되죠. 2011년에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준엽 선생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늦게까지 살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준하라는 이 혁명가와 이 김준엽이라는 그 조선 선비의 그 맥을 유지했던 한 학자의 삶, 그리고 그 제국주의 침공, 일제 제국주의 침공에 정면으로 맞서고 정말 학병을 탈출하고 그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그 의기, 이런 건 대단한 거예요. 게다가 군부 독재의 시대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저항하며 살았던 그 두 지식인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가 좀 배울 게 많다고 봅니다.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우파들은 장준하 가지고 장사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김구까지도 이 반공주의자였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좌와 우를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이념에 따라서 이 선열들을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장준하와 김준엽의 삶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